자, 182쪽에 주택법 5편 주택법 보십니다. 자, 주택법은 항상 주택법은 그래도 항상 체계를 잡고 하잖아요, 그죠? 자, 우리 주택법은 주택만 다루는 법이기 때문에 건축물 중에서 주택만 다루는 법이기 때문에 이제 주택만 다루기 때문에 건축법에 대한 특별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주택법에서는 어느 정도 될 때 주로 이제 주택법이 적용되냐 하면은 두 가지 사업을 다루고 있어요. 주택 건설하는 주택 건설 사업과 주택 건설을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이 두 가지 사업을 다루고 있고요. 주택 건설 사업이라면 주택은 항상 둘로 나누지 않습니까? 단독주택이냐 공동주택이냐. 단독주택이라면 한꺼번에 30호 이상의 주택 건설 사업을 하려고 할 때, 공동이라면 30세대 이상의 주택 건설 사업을 할 때 적용되는 게 주택법이에요. 대지는 적어도 1만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사업을 할 때 적용되는 게 주택법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 규모 되는 사업이 아니라면은 건축법에 따라 짓는 것이고, 이 정도가 되면 주택법에 따라 짓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책에는 일단 용어 총설에서는 용어가 주로 나오는데, 이 용어가 뭐 해마다 한 번씩 꼭 나옵니다만 양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한참 걸리죠. 용어만 해도. 기본적으로 이제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눕니다. 건설 파트와 공급 파트와 그리고 리모델링 허가 등, 이렇게 크게 이제 세 가지 등으로 나눠지는 게요.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을 건설할 때는 건설 중에서 누가 할 것인가, 누가 어떤 절차로 어떤 돈으로 누가에 해당되는 부분을 사업주체라고 여기서 표현을 합니다. 사업주체. 건축법으로 따지면 건축주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이 사업을 다루니까 사업을 할 사람 사업주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체. 그리고 이제 건설 절차, 그리고 작은 파트가 나오는데요. 이 사업 주체에서 이제 뭐 등록 사업자, 비등록, 등록이냐, 등록을 해야 되느냐, 등록을 안 해도 되느냐, 비등록해도 사업주가 되느냐, 아니면 공동 사업 주체,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 주택조합도 나오고 있어요. 주택조합. 이게 주택법에 나오는 주택조합이 사업주 중에 하나죠. 사업주에서는 이게 좀 더 중요하고요. 절차란 것에서는 이 절차가 건축에서 아까 배웠던 절차랑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사업 승인 절차라고 하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사업계획 승인. 이게 건축법으로 따지면 건축 허가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이건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절차는 거의 같고, 틀을 잡을 때 사업을 할 사람이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거기에 대해서 승인을 받음으로써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써놓은 것이 바로 정확하게는 이 사업승인 대상을 써놓은 거예요. 사업승인 대상을 건축 따라 건설할 때 얘기를 전제로 해서, 요거 중에서 전제로 해서. 그리고 작은 파트에서는 과거에는 뭐 국민택지원과 민영택지원 둘 다 있었지만, 지금 이제 국민택지원이 되는 것은 다른 법으로 갔기 때문에 여기서 민영택지원인 주택상환사채를 다루는 것이 이 작은 파트에서 다룹니다. 아이고, 이거 뭐 너무 좁게 잡았고, 안 그래도 글씨가 시원찮은데 이 글씨가 영 마음에 안 드네. 그냥 뭐 맨날 했던 것이니까 이 순서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냥. 예. 그리고 공급 파트에서는 건설을 전제로 해서 건설된 것을 공급하는. 그러니까 이 파트는 아예 건축법에는 없는 얘기죠. 건축은 개별 건축물 짓는 것이라, 여기는 대형 많이 지어서 공급하는 거. 그래서 공급 파트는 공인사업에서는 다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공급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배우고 나서 이제 네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분양가 상한제 얘기, 법에서 정하는 분양가를 상한선으로 해서 그 이하로 공급하라. 유명한 분양가 상한제도 공급 관련돼 있고, 분양할 때 얘기니까.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의 제한이라고 해서 입주 예정자를 해치지 않기 위해서 입주 예정자에게 방해되는 저당권 등 그런 권리를 설정하는 것을 일정 기간 동안 못하게 막는 게 설정 제한이에요. 제대로 깨끗하게 가지고 있다가 예정자에게 넘겨줘라, 그런 뜻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사업 주체가 지켜야 될 두 가지가 되겠고요. 요 두 가지 외에도 이제 개인이 지켜야 되는 것 중에 분양권 전매 제한. 분양권, 입자로 선정된 집이 등 이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팔지 말고 본인이 가지고 있다가 받아라. 분양권 전매 제한. 그리고 공급질서 교란 금지도 있어. 공급질서 교란 금지. 공급하는 시정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해치는 행위를 못하게 금지하는 공급질서 교란 금지. 이런 내용들은 이제 개인이 지켜야 돼요. 네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리모델링 허가 등이라 해서 다른 것도 있지만 주로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허가를 다루고 있는 게 이 리모델링 파트인데, 벌써 이 얘기 자체가 리모델링은 건설 공과는 관련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리모델링은 기존 건축을 있는 상태에서 대수선 일부 증축을 하기 때문에 새로 건물을 건설해서 건설한 주택을 일반에게 공급하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새로 건설하지도 않고 기존에 있는 걸 대상으로 하고 또 공급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소유자가 그대로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리모델링한 걸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건설 공급이랑 전혀 상관없는 파트.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나서 이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부터를 리모델링 할 때는 건설할 때 이 정도가 건설 얘기고 사업 승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리모델링은 허가받는 거야. 사업 승인 받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랑 전혀 관련 없는 게 리모델링 허가 따로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틀이 있고, 그 용어부터 오늘 나가는데 용어까지 다 나올지 모르겠네요. 용어 적해 보세요. 자, 주택이란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된 건축물과 부속 토지까지 합쳐서 주택이라고 하는데, 이 주택의 분류 참 내용은 많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다 해야지 뭐. 방금 이번에 구조에 따른 분류로서 단독과 공동주택. 뭘 이걸 저걸 그냥 이 틀만 한번 보라는 거. 리모델링이 여기랑 다르다는 거야. 건설 공간은 관련 없는 것이라 이렇게 크게 나눠지고, 이따 보시면 큰 순서리가 그대로 나와. 이 순서 그대로 큰 틀에서 그냥 줄거리 적어놓은 거예요. 이 본문 내용을 봐야죠. 단독과 공동은 구조에 따른 분류가 되겠습니다. 구조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단독이라면 그냥 뭐 구분 소유할 수 없는 구조고, 그죠? 공동이라면 구분 소유할 수 있는 구조잖아. 그래서 그 대신 구분 소유를 할 수 있대 전용 부분이 있고 같이 쓰는 공용 부분,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 게 공동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건축법과 차이점만 알아두시면 돼요. 여기 있는 내용은 주택법에서 먼저 쓰고 여기 없는 내용은 건축법의 규정을 끌어다 쓰기 때문에 약간 그쪽과 다른 거예요. 여기 있는 규정 중에 뭐냐? 단독은 단독과 다중, 다가구까지만 얘기합니다. 원래 건축법상 단독주택의 종류는 요 세 가지다가 공관까지 네 가지인데, 여기는 공관은 빠져 있다. 제외되는 게 건축법과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단독을 30% 이상 지을 때 적용된다는 얘기는 공관은 대상이 아니라는 거지. 공관은 여기서 단독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공관 관사를 30% 이상 한꺼번에 짓는 경우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빼버린 것이고, 공동주택 종류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까지 있습니다. 기숙사 빠진다는 것도 건축법과 차이예요. 기숙사 제외. 기숙사가 주택법에서는 주택에 속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 지을 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이제 준주택에 속해. 준주택에.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고요. 차이 나는 거 아시면 되고, 방금 이번에 더 유명한 얘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누는 거. 이거는 이제 투입되는 재원에 따른 분류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국민주택 개념을 먼저 알아두시고 국민주택이 아닌 나머지를 다 민영이라고 합니다. 그럼 국민주택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기역, 니은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반드시 국민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주택 규모 요건을 갖춰야만 돼요. 그럼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된다 이러는데, 국민주택 규모가 얼마를 얘기하느냐? 전용면적 기준으로. 그런데 주택법에서는 다 전용면적 기준으로 다 계산합니다. 면적은 공용면적 말고. 전용면적이 1호 1세대당 85 이하가 이게 유명한 국민주택 규모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85 이하. 그런데 85 이하가 원칙이지만 가로 속에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00이야. 요 예외까지도 낸 적은 있어, 직접. 보통은 85 이하지만 촌에서는 100 이하까지 가능하다. 수도권이 아닌 곳을 전제로 해요. 수도권 자체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수도권이 아닌 곳을 지방이라고 주로 얘기를 합니다.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이잖아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중에서도 다시 도시지역이면은 85지만 도시지역이 아닌 비도시를 전제로 한 읍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100이합니다. 여기는 사람도 적게 살고 하니까 조금 넓게도 인정이 가능하다. 100이야. 수도권이면 85에 그대로, 수도권 아니더라도 도시지역은 85고 지방 중에서 도시역이 아닌 읍면이 100이합니다. 이것만. 이 규모를 갖춰야 되는데 무엇으로서 이 규모를 갖춰야 되느냐? 기억번에 국가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호사 건설한 주택. 국가에서부터 지방호사까지를 공공사업주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공사업체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그런데 그럼 니은부는 뭐예요? 공공이 아닌 민간이 지었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민간이 지어도 국민주택은 됩니다. 즉 이건 민간이 지은 걸 전제로 해서 국가 지자체 재정이 투입되거나 행정청 돈이 투입되거나 아니면 또 다른 공적 기금이 있어요. 주택도시기금이라고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했다. 그쪽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더라. 민간이 지었더라도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를 갖춘 걸 전제로 해서 국민주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공이 지었더라도 국민주택 규모가 아니다. 그러면 국민은 아니죠? 그리고 민간에도 요 재정 지원받으면 국민주택 지을 수 있죠?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국민주택이 아닌 나머지를 다 민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사업주택이라는 분류라고 얘기 안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공공이든 민간이든 국민주택 지을 수도 있고 민영도 다 지을 수 있거든요. 공공이 지은 것 중에서 국민주택 규모를 갖춰야지만 국민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공공이 짓는 거, 대표적인 사회만이 짓는 거, LH 아파트, 즉 토지주택공사가 지은 아파트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를 갖춰야 국민주택. 85를 넘어섰다 그러면 민영 이렇게 되잖아요. 민간이 지은 것도 마찬가지고. 임대주택도 있어요. 임대주택,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얘기합니다.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로 나눠지는 거 임대 목적으로 하는 주택도 있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이거는 나중에 특히 이 파트에서 나중에 그 내용이 좀 더 나올 텐데 지금 뜻만 나와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지금 주택의 용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책에 없는 것도 여기 막 있잖아요. 용어는 제가 다 해놨다고. 여기서 용어는 기본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분석하시면 돼요. 이름을. 그러면 토지 임대 부 분양주택이라면 분양주택은 분양주택인데 분양한 주택인데 임대가 아니고 분양주택인데 어떤 부관이 붙어 있느냐. 토지 임대라는 부관이 붙어 있잖아요. 토지 임대라는 부관이. 그러면 토지는 분양했다는 게 아니고 토지는 지은 사람이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주택 분양받은 자에게 토지를 임대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만 분양받았냐? 주택만 분양받은 걸 얘기합니다. 그대로 분석하면 원래 분양주택은 대지 부분과 건물 부분을 둘 다 분양받는 거죠. 그런데 이건 토지 임대 불안한 부관이 붙어 있으니까 무엇만 받았다는 거예요? 주택만 분양받았다는 거야. 토지를 분양받은 게 아니고 토지는 임대했다는 얘기잖아요. 토지 임대라는 부관이 붙어 있으니까 일종의 반값 아파트의 하나다 보신대. 반값 아파트의 하나. 그러면 원래는 대지나 여러 분양받을 때 대지나 건물 부분 다 내고 들어갑니다만 요 주택을 받게 되면 주택값만 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대신 토지는 분양 안 받았기 때문에 값은 반으로 줄어들었지만 거기 살면서 토지 임대료를 따로 내야 되지. 그래서 토지 임대료를 내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토지 임대 기한이 끝나면은 그때 토지에 대한 분양을 그때 받는 거예요. 나중에 돈 벌었다가 나중에 임대 기간 끝나고 나서. 그래서 일종의 반값 아파트를 쓰는 것이라 이제 나중에 뒷부분에서 또 나올 겁니다. 뜻은 자 토지 소유권만큼은 분양을 안 했기 때문에 사업 승인을 받아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한 자 사업주체가 그대로 가지고 토지 분양은 토지 소유권은 사업주체가 그대로 가지고 토지가 아닌 건축물과 복리시설도 건축물이잖아요. 즉 주택이나 복리시설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이렇게 소유권이 달라지는 이게 토지 임대 분양주택입니다. 말 그대로 해서 임대. 내만 잘 안 나왔고 반가로 5번 매우 잘해야 되는 거죠. 반가로 5번 세대고 분양 공동주택 유명한 거. 아이고 참 소리는 엄청 빨리 하는데 참 진도는 예상만큼 안 나고. 여러분 원래 이게 8회 정도가 3, 4월 강의도 원래 8회로 하는 거 8회로. 다음 주가 8회예요. 다음 주 8회. 다음 주가 8회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주는 원래 9회 나오는 것이라 원래 그 다음 주는 강의가 없어요. 원래 그 다음 주 없고 지금 5회 특강 하시는 분들은 기출 특강이 거기에 맞춰서 돼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하루 늦어지는 바람에 한 주 늦어지는 바람에 다음 주도 오후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다음 주에는 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사태가 심상치가 않아 지금 이게 이거 다음 주까지 해서 도저히 안 끝날 것 같아.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가 부족할 것 같아.
다다음 주에 나오시라면 나오시겠어요? 안 돼요? 못 끝낼 것 같아. 지금 이렇게 오토바이를 달아도. 네. 집에 있으면 뭐예요? 그런데 집에 있으면 요새 코로나 사태. 어디 놀러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마 1시간 정도가 부족. 최대 잡으면 1시간 정도 부족할 것 같아. 아니면 1시간 반인데. 혹시 통지를 하게 되면은 다음 주에 해보고 통지를 하게 되면 그 다음 주에도 가볍게 와서 산책 나듯이 나와서 한번 듣고 가세요. 그냥 혹시 그렇게 되면 이거 근데 이제 나중에 5, 6월 가서 심할 때는 원래 구주로 하는 거예요. 구주로 5, 6월 때는 심하기 때문에 그거는 원래 나와요. 5월 달부터 해도. 근데 여기 8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모자라네. 자 그럼 여유 있게 해볼까요 이제? 여유있게 하니까 또 이제 글도 써가면서 하잖아. 자, 공동주택인데 아파트 연립 다세대인데 이 이름을 분석하시니까 세대를 구분한 형태가 세대를 구분하는 형태예요. 둘의 세대로 구분하는 형태예요. 그럼 이거는 처음부터 두 세대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세대를 구분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원래는 한 세대짜리야. 원래는 한 세대짜리로 한 세대짜리입니다. 한 세대 단위별로 이제 소유를 하는 거지. 그래서 한 세대짜리인데 이 한 세대짜리인데 이거를 편 이상, 둘 이상 세대로 구분한 형태의 공동이 되기 때문에 둘 이상 세대로 구분한 걸 얘기해요. 둘도 구분해도 되고 셋, 넷 구분도 가능합니다. 이게 세대 구분 형태의 원뜻인데 이거는 이렇게 세대를 이게 어떤 장점이 있냐면 어떤 장단점이 있냐면 장점은 한 세대지만 요새 큰 걸 사서 만약에 애들 다 키워놓고 두 부부가 사는 경우도 많은데 이걸 다 쓸 필요 없지 않느냐. 애초에 둘의 세대로 구분해서 만들어서 각각 구분된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여기서만 살고 그럼 여기는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줄 수 있잖아. 세를 줄 수 있으니까 임대 수익이 생겨요. 그래서 수익형 주택이라고도 사회적으로 얘기하는 게 수익형 주택이에요. 그래서 어떤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되죠. 장점이죠.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세대를 합할 수도 있단 말이야. 한 채로 전체 쓰고 싶으면 한 세대니까 나중에 통합할 수 있는 이게 장점이 되고 그 대신 단점은 뭐가 되냐면은 아무리 몇 세대로 나눠졌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한 세대로 계산하기 때문에 우리 공동주택은 세대당 주차장을 얼마 확보하라 딱딱딱딱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한 세대로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몇 세대가 살아. 근데 한 세대로 계산해서 여기에 맞춰서 주차장을 설치한단 말이에요. 주차장이 부족해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요새 자꾸 차는 늘어나는데 주차장이 부족해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이 장단점이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요새 이게 인기를 끄는 게 초기에는 처음 건설할 때만 있어. 건설할 때 처음에는 처음 건설형만 있었는데 지금은 처음 건설할 때랑 기존에 있는 것을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라 기존에 있는 걸 그냥 간단하게 변경형이라고 할까요? 기존에 이거는 새로 짓는 것이고 이거는 기존에 있던 공동주택인데 원래 기존에 있던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라 적용을 받거든요.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라 적용받는 것 중에서 이제 세대 구분형 형태로 바꾼 걸 얘기해. 이 수익을 내려고. 그래서 이게 둘의 차이점도 이제는 아셔야 돼요. 원리는 비슷하지만 아무래도 이 변경형은 기존에 있던 걸 전제로 하면 그럼 기존에 있던 것이니까 그 세대에 맞춰서 모든 것이 다 그 기준에 맞춰 구분가 됐을 텐데 이거를 세대를 또 너무 많이 구분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안 바뀐 상태 그거만 바뀌기 때문에 아주 불편함이 오거든요. 그래서 몇 세대도 상관없는 게 건설형이라면 기존에 있는 것을 바꿀 때는 아무리 구분해봤자 최대가 기존 수를 포함하여 두 세대까지만 구분이 돼요. 이렇게 좀 더 좁게 인정을 합니다. 여기는 기존에 있는 것이라 그래요. 좀 구별해서 보셔야 돼.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개념 공통되는 개념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그런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없다는 건 공통된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한 세대짜리잖아. 어느 거든지 한 세대짜리이기 때문에 이 나눈 부분을 임시로 다른 사람에게 수익을 내주다가 나중에 통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나눈 부분을 다른 사람이 구분 소유한다면 이 소유주가 다르게 되죠. 그죠? 그럼 나중에 통합이 안 되죠? 그래서 나눈 부분을 다른 사람이 구분 소유할 수 없다는 게 특징이지, 이거는.
원래 공동택은 다 구분소유가 돼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공동택 특징이고, 이게 그리고 다음 기준에 적합한 주택을 말하는 데서 기업과 니은번이 다른 개념이고, 기업번이 건설형이고 니은번이 기존에 있는 것을 바꾼 형태가 되는 거예요. 구별해 보셔야 돼. 기업번 보시면 사업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걸 전제로 하자면 새로 건설하는 걸 얘기하는데, 이럴 땐 다음 요건은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가번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하라.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에 대해야 되기 때문에 욕실, 부엌은 필수라 그랬잖아. 독립된 주거생활이 필수, 욕실 하나, 부엌 하나 필수고, 현관까지 별도로 설치하라 그리고 있어요. 현관까지 별도로 설치하라. 그러면 주인 눈치 전혀 안 보고 오죠? 완전히 독립되게 살 수 있잖아. 현관까지 별도로 설치하라 이렇게 돼 있고, 나번에 하나의 세대가 나중에 통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세대가 나중에 통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의 연결문을 설치하든지, 경량구조의 경계벽을 설치하더라도 듣기 편하게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거 나중에 통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고, 특히 다번 라번이 니은번과 구별되는 특징으로서 구별해 보세요. 우리 다번은 세대 운영 공동의 세대수가 단전의 공동의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된다. 그 아래도 3분의 1이에요. 그 아래는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 전용 면적 합계가 단지 전체 전용 면적 합계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돼. 둘 다 3분의 1. 이게 단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세대 구분형 공동택을 건설하더라도 단지 전체에서 세대수 기준이든 면적 기준이든 둘 다 세대수와 면적 기준에서 다 작아야 된다는 거예요. 3분의 1이 한도입니다. 작다는 한도 중에 하나인 3분의 1 이하여야 돼. 그러니까 세대 구분형 공동택은 모든 단지를 그렇게 만들 수는 없어요. 단지 중에서 요게 차지하는 비율이 3분의 1 안쪽이어야 됩니다. 주차 난 문제가 심화될까 봐 그런 거예요. 건설할 때. 근데 이따가 변경할 때는 이보다 더 좁게 인정을 해요. 니은번 보세요. 니은번. 공동택 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공동택 경우, 공동택 관리법에 따라 설치한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걸 변경한다 보시면 돼요. 기존에 있는 공동택은 관리법 적용을 받고 허가는 신고하고 있지만 그쪽에서도 센 게 허가고 가벼운 게 신고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 뿐이지 대부분이 다 이제 여기서는 허가가 될 겁니다. 이렇게 바꿀 정도라면. 어쨌든 공동택 관리법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인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되는데, 가번의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는 기존 세대를 포함하여 2세대 이하여야 된다. 이건 아까 건설형에는 없는 얘기, 여기만 있는 얘기잖아요. 기존 세대를 포함하여 2세대가 최대치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셋으로 늘릴 수가 없어. 둘로 딱 이렇게 2세대 이하. 그리고 나번도 비슷한 얘기지만 약간 다르거든요.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구분 출입문을 설치하라. 약간 좀 다르잖아. 욕실, 부엌은 당연히 필수지만 구분 출입문이잖아요. 아까는 현관, 여기는 구분 출입문. 새로 지을 때는 현관, 기존의 것을 바꿀 때는 구분 출입문. 현관보다는 구분 출입문이 떨어지는 거죠. 수준이. 예? 현관까지가 아니고 출입문만 구분해서 나가라는 얘기니까 기존의 것을 바꿀 때는 좀 이렇게 열악합니다. 좀 더 차이점 따지면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차이점이 다번이지. 다번. 이것도 역시 주차난 문제 때문에 기존의 것을 바꾸는 것이라 어느 정도까지 이걸 바꿀 수 있느냐. 세대 구분형 공동의 세대수가 4, 세대수가요 단지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이 10분의 1. 각 동별 해당 동에서도 따집니다. 단지 전체 따지고 동 따지는데 아까 거긴 동은 안 떴잖아. 거기는 해당 동의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각각 넘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 여기는 동별 단지로 다 요건을 채워야 되는데 동별 3분의 1이라는 숫자는 아까랑 비슷한데 단지 전체에서는 10분의 1 이하여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똑같은 단지 전체랑 비교해 보시면 아까 새로 건설할 때는 단지 전체의 3분의 1이잖아요. 요거는 단지 전체의 10분의 1이니까 뭐를 훨씬 좁게 인정하는 거예요? 요거를 훨씬 좁게 인정하죠? 요거는 10%를 넘지 못하는 10분의 1 이하, 10분의 1 이하. 아까 거기는 33.3%, 3분의 1 이하니까 이걸 훨씬 좁게 인정하라고. 이거 기존주택이라 그렇습니다. 기존주택이라는 생각 없이 다 주차장은 다 거기에 맞춰서 기존의 것 만들어졌는데 좁게 인정하는 거이더라고요. 그 둘을 비교해 보시면 라번 이거 뭐 안전기준 충족하라 당하는 얘기고, 이 동그라미 2번에
주택건설 기준 등을 적용할 때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세대수는 그 구분된 공간 세대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한다. 하나의 세대로 계산한다는 얘기,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이게 유명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아주 유력한 부분이죠. 그럼 원래부터 유명했던 게 또 나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에요. 도시형 생활주택 6번에 전통적으로 제일 많은 나온 걸 따지면 이거죠.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자, 일단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석을 하면 생활주택이고요. 그 앞에 도시형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 도시형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 이게 도시형 생활주택에 의해서는 이제 공통점이 있어요. 300세대 미만입니다. 우리 책에 있는 거 일단 앞에 것부터 말씀드릴 거예요. 300세대 미만. 300세대 미만으로는 자야 됩니다. 우리 주택법에서는 최소 몇 세대 이상, 30세대 이상, 아니면 300세대 이상, 막 이런 얘기, 500세대, 막 1000세대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미만의 얘기는 없어요.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 최대치를 정해놓고 300세대 미만으로 지으라는 건 이거밖에 없다고요. 도시형 생활주택의 특징입니다.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예요. 왜? 자투리 땅 활용이라는 이 도시형 생활주택의 목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통 사업주체는 우리 얘기했듯이 주택법의 사업체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짓는다면 주택법에 따라 지어라 이렇게 통제하고 있듯이 30세대 이상 지을 땅이면 다 주택 지을 땅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봐서 통제를 하는데, 대규모 세대 지을 큰 땅을 선호합니다. 왜? 대규모 세대일수록 소규모 세대에서는 볼 수 없는 기반시설이 같이 설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대규모 세대가 하면 주민들이 확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행정청에 설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치가 더 올라가. 그래서 분양이 잘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대규모 세대를 똑같은 값이면은 같은 위치에 같은 값이면 대규모 세대로 지은 아파트를 선호하지 않습니까? 사업체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조그만 세대를 지을 땅이 역세권 주변에 알토란 같은 땅들이 많은데 200세대, 100세대, 50세대 지을 이런 땅들이 많은데 이런 걸 땅을 잘 지어서 공급을 많이 해줘야 주택 가격이 올라가지 않고 좋을 텐데 그걸 활용을 안 하니까 그 활용을 해서 나온 게 이거예요. 자투리 땅 활용을 해서 나온 것이라 엄청난 혜택을 줍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취지로 보셔야 된다고. 자투리 땅 활용의 목적이 있으니까 오히려 그곳을 짓는다면 300세대 미만으로만 지라는 거야. 작은 주택 지으라는 겁니다. 세대가 작은 걸 지으라는 거예요. 자투리 땅 활용이 되지 그래야. 그 대신 이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 대신 반대로 혜택은 엄청 주는 거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나중에 주택 구할 때 웬만한 혜택은 다 여기랑 관련돼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이 조기에 나오자마자 성공적으로 정착하게 된 게 너무 혜택이 있어요. 예를 들어 분양가 상한제 같은 거 지금은 민간택지는 좀 줄여서 하지만 옛날엔 전체 다 적용할 때도 도시형 생활주택만큼은 그 적용도 안 받았어요. 그 적용을 안 받는다는 얘기는 사업주체가 받고 싶은 만큼 분양가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법적 통제를 안 받으니까. 그거 외에도 건축 기준에서 엄청난 혜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짓지. 그 대신 이런 제한을 주는 거예요. 300세대 미만. 취지에서 이건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반드시 여기서 따온 얘기. 이러한 혜택을 받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다른 지역에서 못 줘요. 도시지역에서만 지라. 이건 이름 보고 아시면 돼. 도시지역에서만 지라. 다른 지역은 못 짓습니다. 그리고 생활이잖아, 생활. 생활이기 때문에 국민주택 규모여야 돼요. 도시형 생활주택에 속하는 어떤 종류의 주택이라도 국민주택 규모를 갖춰야 됩니다. 아까 배웠던 국민주택 규모 85야. 그거 갖춰야 돼. 그거 넘기는 건 없어요. 생활주택이라 그래. 사치주택이나 생활에 필요한 주택이라. 여기는 예외 100도 적용 안 되죠. 도시지역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어느 곳이라 하더라도 85 이하를 다 85를 넘을 수는 없어요. 이거는 공통된 특징이고, 요거를 전제로 해서 종류는 세수로 나눠집니다. 혜택받는 도시형 생활주택 종류는 원룸형 주택과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다세대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써가면서까지 하는 것은 3, 4월로 끝이에요. 그 대신 오르갈 때는 이거 그냥 말로만 하고 지나갈 겁니다. 다른 걸 더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 연립은 원룸형이 이 중에서 제일 유명한 건데, 공동주택 중에서, 즉 공동주택이라면 아파트와 연립과 다세대라고 했잖아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 중에서도
따로 이 원룸형 요건 특수한 원룸형에 적용되는 이 요건을 갖춰야지만 원룸형 주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시형 중에서 공통된 요건이고 원룸형이 되려면. 원룸형 요건을 갖추면 따로 원룸형 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럼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는 연립과 다세대 중에서 단지형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연립 다세대는 글쎄 여기도 해당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배웠던 연립과 다세대 그 주택의 개념 중에서 도시형으로 이 요건을 지켜서 혜택받아 짓는다면은 두 가지 형태 중에 하나로 짓는 거예요. 연립과 다세대로서 원룸형 요건을 따로 채우면 원룸형, 원룸형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단지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형 연립 다세대는 원룸형이 아닌 연립 다세대를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중에서. 그런데 아파트만큼은 어때요? 아파트만큼은 단지형 아파트라는 종류가 없거든. 그래서 연립 다세대 달리 아파트라면은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짓는다라면 어느 형태로만 짓게 돼 있어요? 원룸 형태로만 가능하고 따라서 아파트가 도시형이 되기 위해서는 원룸 형태이기 때문에 이 요건을 따로 채우면 되는 거예요. 아파트는 이 한 종류밖에 없어요. 연립 다세대는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구조가. 그래서 보세요. 도시형 생활주택이 개념에서 300세대 미만 공통점이고 자투리땅 활용,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 생활주택이라고, 그리고 어디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이걸 전제로 해서 다음에 세 가지 종류를 얘기하는데 원룸형 보시면 다음 요건은 모두 갖춘 공동주택이다. 다음 요건이 원룸형 요건이고요. 공동이라고 해서 우리 책과 달리 아파트 연립 다세대도 상세히 써놓고 아파트 밑줄까지 가놨잖아요. 제가 아파트는 이 형태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럼 무조건 아파트가 도시형에서 얘기하면 원룸형 요건만으로 답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가나다라 가반 원룸형의 특징입니다. 세대별 전유면적이 50이야. 명색이 원룸인데 운동장 많아. 원룸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원룸은 그래서 최대 지제한을 받는 거예요. 50을 넘기지 못해요. 전유면적 50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거 앞에서 우리 도시개발채권 할 때 도시개발채권 앞에서 하긴 했었나요? 여기서 제가 3, 4월에는 안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원룸형 비슷해요. 원룸 50 이하다. 원룸 하면은 원룸 하다가 이제 발음을 좀 빨리 해서 원룸에서 온룸으로 좀 약간 발음이 새나야 된다고. 원룸 하다 온룸 하면 온룸이잖아. 온룸 50 이렇게 기억하시고 50이야. 좀 어처구니가 없어도 어처구니 없다는 좀 신호를 보내줘야. 가만히 있으면 내가 완전히 이상해져. 내가 일을 갈 때. 아 진짜 여러분들 저랑 한두 번 지금 강의를 저한테 듣나. 아휴. 벌써 열이 확 오르잖아.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50이야. 온룸에서 따서 50이야. 50이 최대치 기억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원룸에서 온룸에서 50이야. 5다. 그 다음에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을 설치하라. 욕실 부엌이 필수예요. 아무리 원룸이지만 독립된 주거 생활은 당연히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또 유명한 얘기 다번에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라. 이게 기본적인 원룸 형태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원룸이라 하더라도 모든 게 다 그냥 하나의 공간만이면 원룸이 아닙니다. 욕실과 보일러실만큼은 분리가 되는 게 기본이에요. 부엌은 안 돼. 부엌은 분리하면 안 돼. 무조건 같이 있어야 되고 욕실은 보일러가 되는 게 욕실이 보일러가 된대 막 헛소리가 나오고 있네. 욕실이라면 위생상 문제 때 민망한 문제 때문에 그죠? 요거는 분리가 돼야 될 것이다. 욕실. 그리고 보일러실도 그래요. 중앙 집중하면 보일러실은 필수 아니니까 없어도 되지만 그 대신 개별 난방하면 필수는 아니지만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하는 순간에 분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일러실은 건강상 문제 때문에 이거를 분리를 안 하면 보일러실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다 마셔버려 죽는데. 그래서 욕실과 보일러실은 아무리 욕실이다. 그래서 원룸이라도 보시면 요건 분리가 돼 있어요. 요건 분리가 돼 있고 나머지 부분이 하나의 공간이다. 이게 원룸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나머지 부분을 둘 이상 공간으로, 두 개 공간으로, 둘 이상이 아니고 딱 두 개 공간으로 투룸식으로 나눌 수 있는 예외적 경우가 있지. 원래는 하나의 공간인데 다만입니다. 다만 주거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두 공간으로 할 수 있다. 30 이상 때 두 공간으로 할 수 있어요.
이게 50이 최대치인데 이걸 기준으로 생각해서 약 절반 이상이 원룸 중에서는 조금 넓으니까 그냥 10단위로 끊었으니까 약 절반 이상. 정확히 50의 절반은 딱 25인데 그죠? 10단위로 끊고 해서 그냥 30 이상. 그래서 30에서 50 사이라면은 투룸식으로 할 수 있다. 요 얘기. 그리고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않아야 된다. 지상층에 된다. 이게 원룸형 요건이에요. 요걸 갖췄을 때 원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작은 아파트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50 이하니까. 그리고 단지역 연립 보세요.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디귿번의 단지형 다세대라면 원룸형 주택이 아닌 다세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단지형 이런 얘기 자체가 도시형 생활주택의 한 종류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원래 연립 다세대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층 이하가 둘의 공통점인데 이렇게 단지형으로 짓게 되면 둘 다 한 개층을 더 짓는 혜택이 단지형에 대한 혜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와 달리 다만 둘 다 똑같이 붙어 있잖아요. 건축인의 심의를 받은 경우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지을 수 있다. 한 개층 더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공동 건축금지도 볼까요? 도시형 생활주택이 특이한 형태잖아. 특이한 형태. 그러니까 하나의 건축물 속에 이 특이한 도시형과 다른 주택 같이 짓지 말고 같은 도시형 내에서도 원룸형이 단지형 연립 다세대에 비해서 특이하기 때문에 그 둘도 함께 못 짓는 게 원칙이에요. 함께 못 짓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함께 지을 수 있는 경우도 한번 봅시다. 동그라미 2번에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과 그 밖에 도시형이 아닌 보통주택을 함께 지을 수 없으며 같은 도시형 내에서도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는 둘이 비슷한데 이것과 원룸형은 특이해서 함께 못 짓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보세요. 다만 원룸형과 전용적 80호를 초과하는 주택 한 세대를 함께 건축한 경우 요거 하나, 그리고 준주거나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거 이 두 가지 경우에는 도시형 원룸형과 도시형 외의 일반 주택을 원룸형과 도시형 외의 일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도 함께 지을 수 있는 예외는 준주거나 상업지역 다음에 비싼 게 준주거나 상업지역에서는 토지 용도를 높이려고 원룸형과 다른 주택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역에 상관없이 지을 수 있는 것은 원룸형과 특수한 원룸형과 80을 초과하는 주택 한 세대까지는 어느 지역이든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80을 초과하는 주택 한 세대. 일종의 주인 세대 짓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여기다가 이제 입법하는 사람은 좀 이게 좀 크고 그래서 이걸 부셔버리고 좀 원룸형으로 해서 이렇게 쭉 공고를 하게 되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라고 했더니만 막상 잘 안 하더라. 그래서 처음에 하고 나서 나중에 나온 거거든요. 이게 잘 안 하더라. 왜 안 하느냐 그러니까 돈은 될지 몰라도 내가 살 곳이 없어서 다른 곳에 이사를 가야 돼. 나는 여기 살고 싶은데 그래서 못하겠다. 그래 그러면은 원래는 안 되지만 원룸형과 한 세대만큼은 80으로 초과하는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한 세대만큼은 같이 지을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면 여기 큰 데서 85를 초과하는 여기서 혼자 살고 나머지는 일반에게 분양해버리면 작은 거지에서 분양해버리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게 다른 건 안 되고 원룸형과 80으로 초과하는 주택 한 세대까지만 같이 짓는 게 가능해집니다. 물론 준주거나 상업적인 원룸과 다른 주택 다 지을 수 있지만 자 이제 요거 도시형까지 좀 잘했고 그래도 주택이 남아있네요. 7, 8, 9 요거는 7번의 에너지력형 친환경 건강 친화형 8번 9번의 장수명은 건설 의무랑 관련된 주택이에요. 건설 의무 올해부터 적용이 되는 건설 의무와 관련된 주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주체로 하여금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지을 때는 의무적으로 이 주택으로 지어라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이 셋 중에서는 말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이름은 말 그대로 해석만 하시면 돼. 먼저 7번의 에너지력형 친환경 주택이 환경에 친화돼요. 친환경. 왜 환경에 친하냐? 에너지를 절약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모든 형태의 기술을 쓴 것을 에너지력형 친환경이라고 합니다. 에너지 절약한 형태면 다 돼요. 그래서 1번의 저에너지 건물 조성 기술 등을 이용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거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도록 건설주택을 다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새 짓는 아파트 중에서는 여러분 막 뭐 풍력 발전 아니면 저 태양열 발전을 막 위에다 설치해 놓고 한다. 그만큼 이산화탄소 배출은 줄어들겠네요? 이게 다 그 기술의 하나고 꼭 그런 것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이 창문 같은 경우도 이중 창문 아니면 그 유리 중에서도 막 삼중 유리로 된 것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또 이 보온 효과가 뛰어나죠, 그죠? 겨울엔 난방이 훨씬 적게 들겠죠? 그런 거 가지고 다 들어가요. 하여튼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그 기술 0에서 열거한 기술이 있어요. 그건 제가 소개할 필요가 없지. 그거를 쓴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절약한 모든 형태가 에너지를 절약한 친환경인데 건설을 보세요. 사업 주체가 사업 승인을 받아 공동체를 건설할 때는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시설을 건설해야만 된다. 그러니까 주택법에 따라 짓는 게 사업 승인 대상이잖아. 주택법에 따라 건설하는 것이 사업 승인 대상. 아까 요걸 얘기해요. 공동이라면 30세대 이상. 이 정도 짓는다면 이제는 무조건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그 주택으로만 자야 된다는 거야. 최소. 근데 요거보다 더 좋은 것이 돈 더 많이 들어가는 게 건강 친화형이에요. 건강 친화형. 건강 친화형은 에너지 절약형 것에 이거 지어야 에너지를 절약하는 만큼 돈을 아낄 뿐이잖아. 돈보다는 건강이 더 좋죠? 건강 친화형이니까 돈이 더 많이 들겠지. 그래서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해서 실내 공기의 오염물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건설. 실내 공기의 오염물질 최소화. 그러면 건강 친화형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에너지 절약은 전체로서 막 절약하게 하면 되는데 건강 친화형이면 예를 들어 실내 건축할 때 건강에 좋은 재료를 써야만 돼. 예를 들어 콘크리트로 그냥 안 돼. 그러면 뭐 진흙 황토를 쓰든지 아니면은 그 뭐 소나무 막 이런 내부 자료를 실내 재료를 쓰든지 그러면은 공기가 깨끗해지겠죠?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로 지면 새집적 오염은 없을 거야. 막 오염물질 최소화. 그래서 돈이 더 많이 들어가. 그래서 요거는 의무가 좀 더 큽니다. 사업주가 500세대 이상 공동체를 건설할 때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등 건강 친환경 주택으로 건설해야만 된다. 이때도 뭐를 써야 되는지는 0에 다 나와 있어요. 500세대 이상일 때, 500세대 이상일 때 좀 더 부담 지웁니다. 돈이 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장수명 보세요. 장수명이 수명 앞에 장자가 붙어 있어요. 긴 수명, 긴 수명, 긴 수명. 오래가는 주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100년 이상 보고 만든 주택이에요. 이거는 장수명이.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내구성 잘 안 망가져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 필요에 따라 내부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이 우수한 주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구성도 뛰어나고 오래 쓰다 보면은 사는 사람이 지겨워할까봐 특수 기술을 써서 가변성도 뛰어나 내부를 쉽게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잘 망가지도 않지만 망가져도 수리가 용이하대요. 좋은 주택이죠? 돈은 많이 들어가요. 지을 때. 그래서 지금 장수주택의 인증제도가 가번에 기역번에 나번 장수주택은 꼭 인증을 거쳐야 되는데 뭐 A, B, C, D 최우수, 우수, 양우, 일반 이렇게 있어요. 현재는 니은번 보시면 사업주가 1000세대 주택을 건설할 때 1000세대 이상 주택을 공급하고자 할 때는 일반 등급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아야 됩니다. 일반 등급 이상 그러니까 장수명 주택의 인증 제도 중에서는 제일 떨어지는 최소한의 일반 등급 이상만 인증받으면 돼요. 그 대신 그 위에 등급을 받게 되면 지금은 혜택을 주는 거죠. 고하를 통해서 혜택을 주는 건데 그래서 이것도 바로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요새는 다시 논의가 있고 있어요. 이게 논의가. 야 이거 일반 등급 이상 받으라면 너무 또 이거 유명무실한 거 아니냐. 좀 더 인증받는 등급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논의는 벌써 나오자마자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최소한의 장수명으로 줘라. 특수주택이니까 1000세대 이상일 때 1000세대 이상일 때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일수록 이 의무는 좀 더 그렇죠. 범위가 사업 승인 대상이면 즉 주택보다 짓는 것이면 에너지 절약형은 무조건 줘야 되고 그 중에서도 500세대 이상에 따른 건강 친화형으로 1000세대 이상 정도가 되어야 최소한의 장수명 주택으로 줘라. 지금은 등급이 제일 낮은 등급이지만 그렇게 보시는 여기까지가 주택으로서 한참한 겁니다. 준주택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준주택. 준주택이라는 것은 주택이 아닌 것 중에서 주택에 준한다.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하죠. 주택이 아닌데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하고 그래서 주택 아닌 용도분리상 주택이 아닌 걸 전제로 합니다. 주택 외의 건축물과 부속 토지로서 즉 주택이 아닌 것 중에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을 말합니다.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오노다기 했던 거. 준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커피를 좋아한다. 커피를 좋아하니까 아침마다 일어나서 한 번씩 외치죠. 나는 닭이가 싫다라고 외치는 오노다기. 닭이가 싫어요. 차끓이 먹는 닭이가 싫어요.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오노 다 다중생활을 기. 그래서 오피스텔은 원래 오노다기로 외워놔도 되고요. 이걸 뜻을 알고 싶다라면 오피스텔은 원래 업무시설이에요. 업무시설, 사무실, 업무시설인데 주택 아니잖아요. 사실은 주거로 쓰잖아. 노인복지주택은 주택이라는 말이 있지만 그건 주택의 종류가 아니에요. 노유자 시설에 들어가거든요. 노유자 시설에 들어가는데 노인들이 사실상 이제 집 없는 노인들을 위해서 복지 차원에서 제공해 주는 것이라 노인들이 살잖아 거기서. 그리고 다중 생활 시설이 이게 작은 게 이정근생, 큰 거는 숙박시설이라 그랬잖아요. 다중생활시설이 예고시원 사실상 살잖아 거기서. 기숙사. 건축부서는 주택이지만 주택부서는 공동세에서 빠져나왔죠. 주택이 아닌 걸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나 사실상 주거소를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 오노다기 네 가지가 준주택이다. 오노다기 네 가지가 준주택이다. 이렇게 돼 있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용어도 다 못했네. 네. 왜 아쉬워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자 마치겠습니다.